안녕하세요. 달빛 인생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철저히 기만당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제 배에 주사를 찔러 넣으며 끔찍한 시술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깊은 죄책감 때문에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폭언도 묵묵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오롯이 제 탓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고 어두웠던 고통의 원인은 결코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매몰차게 집 밖으로 내쫓으려던 사람들이 무서운 진실을 숨긴 채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철저히 속았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안 먹고 안 입으며 알뜰하게 모은 제 저축액과 친정 부모님의 과분한 도움을 합쳐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제 명의로 서울 외곽의 번듯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에 앉아 제 이름이 적힌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의 벅찬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 현관문을 처음 열고 들어가던 날 남편은 저를 와락 안으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한없이 다정하고 제 말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친정어머니 못지않게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는 일하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럽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명절이면 제게 푹 쉬라고 방으로 등을 떠밀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평생 이토록 따뜻하고 평온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유일하게 아이 소식만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늦게라도 생기겠지 하며 기다려주셨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씩 조급한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커다란 한약 상자를 들고 저희 집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새아가, 이거 저기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다. 이거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예쁜 아기 천사가 빨리 찾아오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묵직한 검은 한약 봉지를 내미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한약 특유의 씁쓸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저는 덜컥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직장 다니느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어쩌겠니? 참 약만 먹지 말고 이번 주말에 애비랑 같이 난임 전문 병원에도 한번 가보렴. 요즘은 의학이 워낙 좋아서 원인만 알면 금방 해결된다더라. 시어머니의 권유는 오롯이 며느리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한약 지어 오시면서 병원 검사도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병원 가볼까? 미리 예약해둘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찌개를 떠먹던 남편의 숟가락이 식탁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불편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병원? 아, 나는 괜찮아. 나 진짜 건강한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체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무슨 병원이야.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서로 혹시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제가 다정하게 다시 권하자
남편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혹시 나까지 검사받으러 가면 괜히 더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 난 정말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일단 당신 먼저 다녀와. 당신 검사 끝나고 정 필요하다고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나도 바로 갈게. 약속할게. 남편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주 주말 저는 혼자서 유명하다는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대기실에는 부부가 함께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의지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 틈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저는 알 수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꾹꾹 삼켜내야 했습니다. 피검사와 초음파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편한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자궁이나 난소 기능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치도 나이에 비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다만 난임은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정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분 일정이 당장 어렵다면 나이를 고려해 우선 배란 유도 치료를 하면서 난자 보관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아직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검사 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뚜렷한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약을 먹고 고치면 될 텐데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제 몸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몸이 부족한 탓이라는 깊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처방받은 주사기와 약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는 흠칫 놀라며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때? 의사가 뭐래?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대. 대신 당신 정액 검사가 꼭 필요하대. 당신 일정이 어렵다면 내 나이도 있으니까 우선 주사 치료를 하면서 난자 보관부터 준비할 수 있다고 하시네. 제 대답을 들은 남편은 잠시 굳어 있다가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나는 결혼 전에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어. 오래된 일이라 결과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같은 검사를 또 받을 필요는 없잖아. 당신 나이도 있으니까 우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날 남편의 행동에서 아주 작지만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병원이나 임신과 관련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유독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어떻게든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남편에게는 아주 이상한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집안 서재 책상 맨 아래에 있는 서랍을 강박적으로 잠그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지갑이나 차 키조차 어디에 두는지 모를 만큼 물건 관리에 무척이나 무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서랍만큼은 꼭 열쇠로 단단히 잠그고 열쇠를 자신의 서류 가방 안주머니에 깊숙이 숨겨두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제가 급하게 메모를 하려다 서랍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겼는데 덜컥거리며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나 그냥 볼펜 좀 찾으려고. 거기 서랍에 뭐 중요한 거라도 들었어? 왜 매일 잠그고 다녀? 제가 무심코 묻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회사 기밀 서류. 팀장님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해서 그래. 당신은 웬만하면 서재 물건 건드리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남편의 변명은 어딘가 심하게 엉성했지만 저는 그 이상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제 배에 멍이 들도록 직접 주사를 찔러 넣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임신에 대한 압박감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행여나 임신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까봐 저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 남편 앞에서는 주사 맞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사 치료 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독솜으로 배를 문지르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찌를 때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우리 아이를 위해 이 정도 고통은 아내로서 당연히 견뎌야 한다고 수백 번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을 그리고 시어머니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홀로 견디는 외로운 시간이 1년, 2년을 넘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조금씩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게 반찬을 싸오시던 시어머니의 방문 목적이 서서히 달라지더니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이 묻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제 편, 남편마저 제가 울고 있을 때면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의 굳게 닫힌 서랍 속에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 뒤에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단순한 배란 유도 치료와 자연임신 시도가 연달아 실패로 돌아가면서 병원에서는 제 나이를 고려해 우선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하는 시술을 권유했습니다. 남편의 정액 검사 없이는 수정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정리되면 반드시 검사받겠다며 우선 제 난자부터 보관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치료비는 대부분 제 급여와 저축에서 나갔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제 스스로 배에 과배란 유도주사를 찔러 넣어야 하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독솜으로 문지른 배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시퍼런 피멍으로 뒤덮였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시도 때도 없이 우울감이 밀려왔고 체중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찾아올 작은 생명을 상상하며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묵묵히 삼켜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 목적 역시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복이나 비싼 한약재 같은 보양식을 사들고 오시며 겉으로는 저를 끔찍이 아끼는 척 하셨습니다. 새아가, 이거 먹고 힘내서 얼른 기운 차려라. 그래야 우리 아들들을 번듯하게 있지. 따뜻하게 건네는 듯한 그 말씀 끝에는 항상 서늘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본색은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의 자금과 제 저축액으로 마련한 이 집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본인 아들의 집으로 여기며 행세하셨습니다. 남편도 세금과 대출을 핑계로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몇 차례 요구했지만 저는 자금 출처가 모두 제 쪽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출이 많이 남은 자신의 아파트 이자와 생활비까지
남편에게 기대고 있었지만 실제 부부 생활비와 제 치료비는 대부분 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으신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핀잔을 주시더니 기어이 멍든 제 배를 바라보며 혀를 끌듯 차셨습니다. 쯧쯧, 내 아들씨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데 내 밭이 안 좋아서 이 사달이다. 건강한 내 아들 놔두고 몹쓸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멀쩡한 내 아들이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밖에서 어깨도 못 펴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내가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저는 식탁 앞에 우두커니 서서 그날 선 폭언을 고스란히 맞아야만 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애써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막말이 그저 손주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투박한 걱정이라고 억지로 포장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어른이시니까 답답해서 홧김에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모멸감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위한 과도한 호르몬 투여는 결국 제 몸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난자를 채취한 직후부터 복부에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밤에는 배가 터질 듯이 팽창하고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었습니다.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실 바닥을 뒹굴다 못해 결국 제 손으로 119를 불러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차가운 응급실간이 침대에 웅크려 누워 바늘이 꽂힌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끊어질 듯 길게 이어지다 간신히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배경음과 함께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숨이 너무 차고 배가 찢어질 것 같아서 응급실에 실려왔어. 언제쯤 올 수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제 다급하고 애처로운 목소리에도 남편은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나 지금 지방으로 출장 와서 당장 못 가는 거 알잖아. 오늘 중요한 거래처 분들이랑 술자리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꼭 지금 연락해서 분위기를 깨야겠어? 당신이 알아서 진통제 맞고 알아서 퇴원해. 나 바쁘니까 끊는다. 전화는 매정하게 툭 끊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남편이나 가족들의 따뜻한 간호를 받으며 손을 맞잡고 있었지만 저는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차가운 링거액이 떨어지는 것을 홀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에게 대신 가보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 커튼을 거칠게 젖히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되어 달려오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을 보시고는 오히려 매서운 눈초리를 쏘아보셨습니다. 너는 참 유난도 풍년이다. 옛날 어른들은 밭일하다가도 애만 쑥쑥 잘 낳았는데 그깟 주사 몇 번 맞았다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응급실에 와서 사람을 오라가라. 귀찮게 하니? 내 아들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매번 병원비로 내 아들 돈이나 축내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 응급실 간호사와 옆 침대의 환자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가 컸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숨 쉴 때마다 찢어질 듯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얇은 침대 시트만 꽉 쥐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참담한 기분이 들었지만 바보 같게도 저는 그때조차 남편이 늦은 시간 어머니를 대신 보내서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라고 억지로 상황을 합리화했습니다.
며칠 뒤 간신히 복수가 가라앉아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도 남편은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남편 앞에 서서 며칠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응급실에서 정말 너무 아프고 무서웠어. 당신이 출장 때문에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응급실까지 오셔서 다른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나한테 유난 떤다고 막말을 하시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내 편을 조금만 들어줄 수는 없었던 거야? 나 정말 너무 비참하고 외로웠어.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운함을 토로하자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던 남편의 시선이 그제야 제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병원에 누워있던 아내를 향한 미안함이나 안쓰러움 같은 감정은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당신이 예민하게 굴어서 일이 커진 걸 가지고 왜 퇴원하자마자 나한테 화풀이야? 우리 어머니가 틀린 말 하신 거 있어? 애가 안 생기면 당신이 좀 더 노력을 해봐야지. 애 못 갖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굴지 좀 마. 그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 헌신할 것처럼 굴던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낯선 사내의 눈빛만이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병원 근처에도 오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남편의 회피와 늘 서재, 서랍을 강박적으로 잠그던 기이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어딘가 심각하게 앞뒤가 맞지 않고 두 사람의 태도가 비정상적이라는 불길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의심을 직면하기에는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컸습니다. 매일 제 손으로 찌른 수백 번의 주사바늘 상처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정말 제 탓으로 영영 남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 구석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바보 같게도 저는 그들의 그 비정상적인 태도를 또다시 제 몸이 온전치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자 채취에서 보관할 수 있었던 난자가 많지 않자 남편은 한 번만 더 채취하면 그때 반드시 정액 검사를 받겠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만 생기면 이 모든 지옥 같은 시간도 끝날 것이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난자 채취 시술을 받아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몸을 회복한 뒤 결국 저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던 난자 채취 시술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에서 겪었던 끔찍한 부작용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다시 배에 멍이 들기 시작했고 독한 약 기운에 매일 밤 구역질을 하며 병기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고통스러워할 때도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높인 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도 난임 치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러는 걸 거야 라며 애써 남편의 무심함을 포장하고 또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넝마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두 번째 난자 채취 결과 확인 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성숙한 난자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 남편의 정액 검사 없이는 수정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4년 동안 흘린 눈물, 제 몸에 낸 수백 개의 상처, 그리고 시어머니의 멸시를 견뎌낸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결과가 안 좋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제대로 된 결과 하나가 없어? 진짜 사람 짐 빠지게 하네. 나 오늘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야. 먼저 자. 위로나 따뜻한 말은커녕 돈이 아깝다는 듯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홀로 소리 죽여 울며 저는 제가 붙잡고 있던 이 결혼 생활의 끈이 이미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가 요란하게 눌리더니 시어머니가 거센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자신의 옷과 세면도구를 가득 넣은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가방을 거칠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그 가방은 뭐고요? 제가 부은 눈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삿대질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4년이다, 4년. 그 귀한 돈을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도 애 하나 못 들어서게 하는 몹쓸 몸뚱이. 이제 더는 못 봐준다. 내가 양심이 있으면 내 아들 앞길 그만 망치고 당장 나가라. 시어머니는 곧장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시더니 제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제 옷들을 닥치는 대로 끄집어내어 바닥에 패대기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도 못 갖는 주제에 당장 짐 싸서 나가. 건강하고 멀쩡한 내 아들이 너 같은 것 때문에 평생 자식도 없이 살아야겠니? 어디서 흠집 있는 게 굴러 들어와서 내 아들 인생을 망쳐.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내 짐 다 빼서 친정으로 가. 바닥에 널브러진 제 옷가지들을 보며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 친정에서 도와주시고 제 돈으로 구한 제 명의 집입니다. 남편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보탠 적 있습니까? 나가도 대개 아들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눈물을 쏟으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불하려. 내 명이면 뭐해. 우리 아들이 가장인데 당연히 우리 아들 집이지. 너 혼자 몸 몹쓸 병 걸려서 애 못 낳는 걸 왜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해? 억울하면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고 당장 내 아들 집에서 꺼져.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거실에 서 있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 미쳐버린 상황을 말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 좀 말려봐. 내가 내 돈으로 구한 집에서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당신마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휴, 아침부터 진짜 왜들 이래.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늦으면 안 돼.
머리 아프니까 둘이 알아서 해결해. 나 먼저 갈 테니까. 남편은 바닥에 널브러진 제 짐들을 밟고 지나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4년 동안 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했던 남편의 뒷모습, 시어머니가 제게 폭언을 퍼부을 때마다 늘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던 남편의 그 비겁한 태도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 일말의 미련조차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빨리 짐 안 싸고 뭐해.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꺼지라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알아서 쌀 테니까 일단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늘 저녁까지 안 나가면 내 손으로 다 갖다 버릴 줄 알아. 라는 악담을 남기고서야 씩씩거리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안방과 거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제 물건들을 정리하려 서재로 걸음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고함에 급히 거실로 나오면서 놓친 듯한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꾸러미 끝에는 남편이 그토록 강박적으로 숨기고 다녔던 서재 맨 아래 서랍에 작은 열쇠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지난 4년간 제가 억지로 외면해왔던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동행을 죽기 살기로 거부하던 남편의 태도, 제가 원인 불명 난임 판정을 받았을 때 남편이 지었던 안도의 표정, 검사 한 번 받지 않은 아들이 100% 건강하다고 맹신하며 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던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확신, 그리고 이 서랍에 손을 댔을 때 핏대까지 세우며 화를 내던 남편의 비상식적인 반응까지 모든 것이 기이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짐을 싸는 대신 서재 책상 아래로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이 굳게 닫힌 서랍 안에 저를 지난 4년간 지옥으로 몰아넣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에 작은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4년 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서랍 안에는 투명한 서류 파일 하나와 남편이 예전에 쓰던 구형 태블릿 PC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투명한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병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종이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모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발급된 진단서였습니다. 환자 성명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명 칸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세 불명의 남성 불임, 비폐쇄성 무정자증, 믿을 수 없어 발급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기 무려 5개월 전이었습니다. 진단서 뒤에 붙어있던 검사 기록에는 반복 검사에서도 정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심각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를 쥐고 있는 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 배를 찌르며 멍투성이가 되었던 시간, 복수가 차올라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맸던 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어머니의 온갖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100% 건강하다며 검사를 거부했던 일 원인 불명이라는 제 결과에 안도하던 표정까지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충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놓여있던 구형 태블릿 PC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지만 서랍 안에 충전선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충전하자 화면이 켜졌고 집 안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남편의 클라우드 계정과 연동된 그 기기에는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 통화 녹음 파일들이 고스란히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오디오 폴더를 열었고 엄마라고 저장된 가장 최근 통화 내역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두 사람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 어제 두 번째 난자 채취 결과도 안 좋대. 이제는 나도 정액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또 난리네. 나 진짜 미치겠어.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 뒤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입 꾹 다물어. 결혼 전에 내가 무정자증 진단받았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죽을 때까지 숨기라고 했잖아. 내 병 알면 저 돈 많은 애가 붙어 있겠니? 그냥 계속 걔 탓으로 몰아붙여. 내가 무정자증인 거 들키면 우리 집안 창피해서 동네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러니까 흠잡힐 일 하지 말고 그 집 명이나 빨리 내 쪽으로 돌릴 궁리나 해. 알았어. 어차피 걔도 자기 몸이 부족한 줄 알고 기죽어 있으니까 엄마가 한 번 더 기선제압 확실히 해줘. 녹음된 음성이 끝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흐르던 제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던 비참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선 분노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모자는 남편의 치부를 숨기고 제 친정에서 마련해준 이 집과 제 재력을 빼먹기 위해 저를 철저하게 기만했습니다. 며느리의 몸이 망가지든 말든 거짓말로 저를 사지에 몰아넣고 뒤에서는 제 돈을 노리며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짐을 다시 안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짐을 싸서 도망치듯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재에 있는 복합기로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여러 장 복사해 챙겼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은 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안전하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올려두고 제 휴대전화와 연결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짐 다 쌌습니다. 두 분 다 당장 집으로 오셔서 진명의 문제랑 이혼 서류 정리 마무리하세요. 제 돈으로 구한 집 명의를 가져갈 생각에 눈이 멀었을 그들을 불러들이기에는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현관 도어록이 요란하게 열리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자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그 옆에 섰습니다. 그래, 짐은 다 쌌냐? 애도 못 갖는 주제에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남편의 가슴팍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무정자증 진단서 보고도 제 탓이라는 말이 나오세요? 제 서늘한 목소리에 거실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무심코 내려다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무정자증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이게 왜 당신 손에? 남편이 사시나무 떨듯 말을 더듬는 순간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눌러 블루투스 스피커로 녹음 파일을 최대 음량으로 재생했습니다. 입국 다물어. 내 병 알면 저 돈 많은 애가 붙어 있겠니? 거실 전체에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집을 빼앗으려 공모했던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두 사람을 똑바로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4년 동안 내 몸 망가질 때 당신들은 속으로 날 비웃었지?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4년치 치료비까지 싹 다 청구할 테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던 그들의 추악한 연극이 산산조각이 나는 통쾌하고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기세등등하게 삿대질을 해대던 시어머니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목소리에 혼이 나간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진단서를 멍하니 내려다보던 남편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창백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벽하게 저를 속여 넘겼다고 믿었던 그들의 추악한 연극 무대가 단 1분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아가, 이거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내가 들은 그 녹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애비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길래 내가 홧김에. 오해요? 어머니 입으로 제 집과 돈을 노리고 4년 동안 저를 기만했다고 똑똑히 말씀하셨잖아요. 오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차갑게 말을 자르자 이번에는 남편이 덜덜 떨리는 다리로 다가와 제 발 앞에 냅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결혼 전에 알긴 했지만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당신이 내 병을 알면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병원으로 밀어넣고 도망치던 그 비겁한 뒷모습을 수백 번도 넘게 봐온 제게 그 눈물은 그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비참함과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사랑하는 사람 배에 씻을 때마다 피멍이 들도록 주사바늘을 꽂게 만들고 복수가 차올라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출장 핑계로 술이나 마시러 가? 어머니가 나한테 애 못 낳는 몸뚱이라고 폭언을 퍼부을 때 당신은 내내 속으로 날 비웃었겠지.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더러운 변명 들을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가기 전에 내 집에서 당장 꺼져요. 제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악해봤자 너랑 우리 아들은 혼인신고까지 한 부부야. 부부 사이에 흠집 좀 덮어주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시어미한테 나가라 마라 패악질이야.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켜고 112에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경찰관 앞에서도 똑같이 해보시죠. 10초 드립니다. 그 안에 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소란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단호한 제 눈빛과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보던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하자 그제야 기겁을 하며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독한 년,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끔찍한 악담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현관 밖으로 나갔고 남편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뒤를 쫓아 도망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4년간 저를 올감했던 지옥의 문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병원 진료 기록, 시술 결제 내역서, 남편의 진단서, 복사본,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을 모두 챙겨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 전 진단 사실을 숨기고 4년 동안 제게만 치료를 받게 한 정황이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시어머니에게도 통화 녹음에 드러난 공모와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혼인 전 제 명의로 매수한 집의 자금 출처와 친정 부모님의 송금 내역, 생활비와 치료비를 제가 부담한 기록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가자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을 마련해야 했던 시어머니는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구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급기야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며 며느리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하소연하다가 결국 남편이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는 사실과 저를 속여왔다는 추악한 전말이 집안 전체에 낱낱이 까발려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문제라며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자기 아들병 숨기려고 그 착한 애를 잡았냐? 친척들은 일제히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대가 끊긴다며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친척들의 비웃음과 경멸 속에 얼굴조차 들고 다니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판과 조정은 8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받아들였고 시어머니도 저를 함께 속이고 압박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혼인 전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매수한 집은 자금 출처가 명확해 남편 몫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공했던 안락한 신혼집과 경제적 지원이 한순간에 끊기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생활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과 배상금의 기존 대출까지 겹치면서 그들은 사실상 남아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대출이 많이 남아있던 아파트를 팔아 채무를 갚고 낡고 습한 월세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직장에까지 이혼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재력에 기대어 평생 호의호식할 줄 알았던 그들의 오만함은 빚더미에 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텨내는 현실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완벽한 남남이 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구석에 남아있던 주사기와 약통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묵은 공기를 시원하게 환기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멍든 배를 부여잡고 홀로 숨죽여 울던 그 가여운 여자는 이제 이 집에 없습니다. 제 배를 뒤덮었던 시퍼런 멍 자국도 시간이 지나며 깨끗하게 사라졌고 호르몬 부작용으로 망가졌던 몸도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 힘으로 이루어낸 이 포근한 집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립니다. 끔찍했던 거짓말의 늪에서 벗어나 저는 마침내 평화롭고 온전한 저만의 삶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 제 마음에는 미움이나 분노보다 오히려 잔잔함,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철저히 기만했던 그 사람들을 믿고 4년이라는 기이한 시간을 흘려보낸 제 자신이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원인불명이라는 병원의 말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밤들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딘가에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부당한 폭력에 시달리며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몸과 마음의 상처를 모두 털어내고 저만의 공간에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제 평범한 일상이 매일 아침 눈물나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제 새로운 출발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